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6월 3일로 조기 대선 일정이 정해진 가운데 정당들은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급박하게 새 전략을 세우는 한편 충청권 광역단체장 등의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대통령 파면 이후 지역 정가의 움직임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으로 권오철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들도 막 부패로 갈려서 난리잖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서로 이제 승복할것 하고 편안하게 합심해서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해 12월 14일이었죠. 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아마 전원 일치로 그 파면 결정을 내린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세 분께 차례로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8대0 전원일치 판결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홍장원 메모라든지 네. 그다음에 곽정곤 사령관의 뭐 녹취 파일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되다가는 이게 아마 뭐 4대4, 네, 5대3 가는 거 아니야. 있었죠. 이제 그런 와중에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이제 압력을 행사하면서 점점점 그런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의견도 거의 이제 반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8대0 전원일치로다가 그 파면을 결정을 한 건데요. 파면 내용을 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는 파면을 통해서 얻은 헌법 수호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예요.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인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사태도 각자의 역할에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무리 대통령제 국가에서 제왕적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정확하게 한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그 외국에서는 또 이런 판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한국이 그동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낸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런 국가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시 후진국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력을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구나.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갈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전반적인 그런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희성 교수님께서도 이번 뭐 사태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많이 이제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재판관 8대0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정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무튼 이번 탄핵 정국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그 궤변들이 좀 주장들이 있었죠.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욱더 이제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고 또 아스팔트 전국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난 이후에 더 전국이 좀 혼란한 게 아니냐. 근데 이번에 이제 헌재 판결이 굉장히 명확했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도 대화 타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이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합을 해라. 이런 메시지까지 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극단의 양 진영이 충돌할 거라는 우려가 좀 불식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지 않았나, 뭐 그런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권호철 교수님께서도 뭐 생각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이제 이런 생각을 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 일단 이 헌재의 결정문이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늦게 나오면서 좀 추측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 담겨져 있었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계엄 그리고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말 없을 정도의 잘못이 큰데 헌재 결정문에도 나왔듯이 이 야당도 정치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이 극단의 정치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에서도 다뤘던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읽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11번의 탄핵이 있었지만 한 번의 인용. 그리고 나머지는 기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도 행정력이라든지 헌재나 여러 가지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는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 헌재가 이렇게 좀 결정을 좀 늦게 내리면서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반대 시위도 굉장히 있었고 네. 찬반 시위가 있었지만 탄핵에 대한 반대 시위를 했던 분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는 기간이 늘어지면서 이 완충 역할을 좀 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일거양득이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뭐 대통령제의 폐해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제 한다고 해서 다 내란을 일으키거나 계엄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기회로 삼아서 지금 이 불미스러운 역사가 지금 반복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 4년 중임제를 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하면서 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좀 맞춰서 여소야대 현상보다는 좀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이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논의도 이제 필요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3일로 이제 대선 일정은 이제 정해졌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도 하시고 계시고 이제 이런데 과연 그럼 대통령 파면 이후에 우리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굉장한 관심사거든요. 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자치단체장들께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출마 선언도 하시고 이제 그야말로 대선 모드인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한번 예측이랄까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헌재 판결 났을 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이제 네. 파면 아니면 인용이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파면이 아니 인용이 됐더라면 사실은 그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얘기한 건 좀 기각을 제가 조금 이제 헷갈렸는데요. 여튼간에 기각이 됐을 때는, 그 선거 이전의 상황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었겠다. 그렇지만 이제 파면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일단락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대선 모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테고 아마 당내의 혼란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것은 이제 뭐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후보들이 지금 있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대선 후보를 좀 선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아마 책임론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서
또 당에 또 분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마 당이 좀 나눠지는 이제 그런 사태로까지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정치권의 이합집산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제 그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이 대통령,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니까 이제 여야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으로서의 지위는 이제 잃은 건데 이제 다 이제 같이 이제 출발선상이 이제 같아지게 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구도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권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뭐 국민의힘은 이 탄핵 여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정당인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은 지금 보니까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거의 이제 거의 등돌이다시피 할 정도로 선을 긋고 갔는데 이번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도의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 당의 지도부는 이 당의 분열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보수 재건을 빠르게 해서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는 차원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 민주당은 이번 기회가 정말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지금 경선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진행하고 있어서 일단은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희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초단기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뭐 다양한 변수들이 또 어떤 작용을 하고 그것들이 그러겠죠.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 어떤 갈 거는 뭐 분명하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탄핵 찬성파하고 탄핵 반대파가 네. 이제 그 경선에 나설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지도부를 그대로 재신임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비하고 안정감 있게 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경선 주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의 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떠한 거리, 이 부분을 어떻게 둘 거냐가 이제 가불론박이 펼쳐질 거고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하나로 경선 이후에 하나의 어떤 단일 대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과정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측면에서 서로의 정치 지형.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각각의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할 때 과연 거기에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이 누가 그 캠프에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이제 다음 주까지만 지켜본다면 향후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분위기라든가 방향성을 네.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께서 어떤 우리 전국적인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를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제 관심이 그럼 우리 지역정과의 움직임은 어떨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최근에 이제 뭐 그 일부 광역자치단체장께서 뭐 심사숙고 하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충청권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부 이제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사인의 헌재 판결 이후에 멘트를 보니까 대부분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 그렇죠. 그리고 민생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동안에도 사실 이제 뭐 메가시티니 또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자주 만나고 또 단합대회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아마 충청권 주자들이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도로 최근에 이제 조찬 모임을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아마 이제 충청 주자로 한 분을 이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아마 그 대상이 뭐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선수도 제일 높고 그렇죠. 또 당내에서 영향력도 있는 김태흠 지사를 아마 염두에 두고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또 이 김태흠 지사가 또 강력하게 좀 그 고사 입장을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조찬 모임 자체가 이제 성사가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뭐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조금 그래도 경선에 합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이 이렇게 붙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의 어떤 정책 이슈라든지 아젠다가 이렇게 거기에 자꾸 이렇게 진입을 좀 해야 되는데, 붙어야 되는데, 만약에 후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사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군가는 한 분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급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아마 당내 후보들의 또 참모 역할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각들이 좀 이제 참여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 차원에서도 아마 이번에는 세종 행정수도는 결판을 내자. 하는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청 지역에서의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그런 행보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그 지역 정가의 움직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방선거가 또 내년이에요. 내년 6월 딱 이제 1년 정도밖에 이제 안 남는데 이 광역단체장으로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이런 그 지역 정가의 움직임 이런 내년 지선까지 감안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단체장들이 대선 출마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보다는 정치 체급을 올리려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 뭐 목적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가가 이제는 탄핵 이후에 굉장히 이재명 체제 단일 대우로 지금 조직 정비도 탄탄하고 그리고 대선 모드로서 각각의 어떤 조직 정비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당협위원장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도 뭐 친윤파, 친한파 이렇게 좀 갈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선하고 지난번 그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충청권은 캐스팅 보트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야권에게 힘을 굉장히 몰아줬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거의 2배 가까운 그렇죠. 표를 몰아줬고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 조기 대선에서 충청권의 표심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이 대선 출마 선언하기가 쉽지 않고 거기에서 출마를 했어도 뭐 예를 들어 1, 2%의 아주 미미한 그런 어떤 득표율을 얻어서 뭐 컷오프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다음 지방선거에서 쏙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태흠 지사도 불출마 선언했고 뭐 이장우 시장도 굳이 출마를 할 이유가 좀 없어진 그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호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앞에서 계십니까?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이분들이 지금 충청권 특히 시도지사들께서 이 탄핵을 옹호하는 발언 때문에 곤욕을 좀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호기는 지금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 됐으면 한 분이라도 합의를 잘 보셔서 출마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안타까운데요. 저도 지금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이 충청도의 위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한번 출마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행정통합과의 연결을 시켜봤을 때 이 출마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지금 경북지사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 대구시장도 그렇고 그분들은 뭐 지금 걱정이 안 돼서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위상과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해석을 뭐 아직 이장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간으로는요. 근데 이게 아마 본인들도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안에서의 가정이 충실하고 확실하고 지지가 탄탄하다고 하면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흔들린다면 못 나갈 수 있다. 이런 추측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말씀해 그 자치단체 내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아마 선행 효과일 거예요. 지난번에 양승조 충남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다가 컷오프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도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명분은 있습니다만은 아마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큰 선택을 하기는 좀 두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충청권 광역단체장 좀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야 주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오셔서 제가 좀 이제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이제 하셨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제 사퇴해서 출사표를 이제 던졌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이준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제 이름을 일일이 참 열거하기가 좀 많은데 이 보수 진보 진영의 이제 유력 후보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시는데 이분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좀 이분들 열거되는 이제 여러분들 뭐 다들 이제 지명도가 있으신 분들이라 다들 아실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의 어떤 면면이랄까요? 예. 지금 이제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재명 후보로 아마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항마로 누가 이제 선택이 네. 되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1차 컷오프에서 4명을 거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단기간에 그것도 아마 5월 3일까지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바빠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가장 선택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면 지금 그 지지들을 보면 사실 이제 중도층이 거의 한 30%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뭐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 정도가 아마 거론되고 있고 아마 유력 주자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여론조사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요.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중도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뭐 전태일 열사 그것도 좀 뭐 참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좀 이 중도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그 이미지를 아마 희석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그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젊은이들에게 좀 인기는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발언 자체는 상당히 이제 그 보수적인 그런 멘트를 하고 있고 강성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이제 홍카콜라라고 하는 유튜브 네.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의 싸움에서는 이 홍 대구시장이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배신 프레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중도 쪽에서는 많은 그 지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당내에서는 그에게 표가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이 이제 가장 아킬레스건은 이제 명태균과 네, 그렇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일단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가 이번 대선에 이분이 유력 주자가 되느냐 아니면 중도에 컷오프 되느냐 하는 데에 중요한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은 지금 그쪽 그 지금 총리를 하고 계시는 한덕수 네. 총리 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도 지금 추대 움직임이 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잖아요. 네. 출마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명확한 대답을 안 한 걸 봐서는 네. 아직까지는 좀 이제 숙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성 교수님께서는 이번 이런 후보들의 구도 네. 뭐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 비명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뭐 이재명 대 이재명이다. 이재명 그렇죠. 대표 아무래도. 스스로가 예.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큰 이견은 없고 네. 뭐 큰 변수도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실수를 좀 줄여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좀 전환시키고 리스크를 완화하는 그런 부분.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졌는데 네. 뭐 유력 주자라고 하는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은 이제 탄핵 반대파였어요. 그렇죠. 이 탄핵의 강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물론 이제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당내 지지도는 좀 높아요. 예. 그런 이제 경선에서 이겨봐야 그렇죠. 본선에서의 어떤 영향력 또 그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면 또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핵
반대파였던 김문수, 홍준표는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탄핵 찬성파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인데 이 두 분은 이제 경선에서 불리한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 그럼 이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주요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서 경선을 돌파할 것인가. 다만 지금 열거돼 있는 뭐 15명 이상의 국민의힘 주자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뭔가 호응을 얻거나 표를 얻을 만한 그런 경쟁력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선은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온 것은 결국은 당권 경쟁 때문에 다음 정치적 포석을 위한 네. 어떤 당내 조기 대선 경선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로 귀결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다양한 주자들께서 어떤 경선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제 펼쳐질 것이냐 이런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오철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부딪히는 국민의힘 주자들 1대1 구도로 갔을 때 누가 과연 승부가 있느냐 이것도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재밌는 질문 해주셔서 네. 두 분이 앞에서 워낙에 다 네.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말씀해 같습니다. 주시죠. 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지율이 일단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요. 지금 뭐 김문수,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분들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로 봤을 때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권성동 그리고 이제 그 권영세 네. 이 비대위원장 그 원내대표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인물을 찾을 거라고 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납득이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꽃가마 태워줄 리는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인물에 대한 등장을 좀 반대하는 듯한의 뉘앙스를 좀 풍기는데 저는 그게 연막일 수 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지율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결국은 한덕수 대표도 지금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출마를. 네. 그리고 아까 최우택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의 출마 여부를 물어봤다는 거.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출마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건 확인을 못 해줍니다. 그렇죠. 외교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한덕수 총리가 만일에 이 시점에서요 조금 더 끌다가 유의미한 숫자로 1대1 구도로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와 유의미한 숫자가 붙어서 나온다. 네. 그러면 이분은 아마 지금 당 경선 아마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무소속으로서 국민의힘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형세를 치면서 이재명 대표와 1대1 구도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한덕수 대표가 이제 곧 나올 여론조사에 지금 아마 어디선가 하고 있겠죠. 거기에서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면 급부상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요. 네.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망 얘기도 했지만 네. 지금 현 지도부는 한덕수 대행이 나오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은 다른 유력 주자가 당 대표 그 대선 주자가 되면 결국 당권은 그쪽 흐름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야 뭐 그럴 염려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현 지도부는 아이러니하게도 한덕수 총리를 내세워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당권,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한덕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또 다른 그 유력 주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만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정치적 팬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종의 아바타로서의 너무 각인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선 경쟁력 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한다라면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제가 이 얘기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나온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중도층에서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절호의 찬스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되길 바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일극체제로서 하나로만 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여러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니까 이제 권한대행 체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인데 아무래도 다음 선거 돼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이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우려가 이제 국정 공백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나아가서 그럼 우리 지역 현안은 또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지 않습니까?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국정 공백이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 나쁘겠죠?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백 사태이기 때문에 뭐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이제 예산도 다 지금 네. 이제 줄여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국회의 활동도 지금 거의 지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제 원만하게 지금 조기 대선이 끝나는 것만이 사실은 국정 공백을 해소시키고 또 지역에 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오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의 국책 사업들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호국 보훈파크라든지 그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우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제 그 이번 그 이장우 시장 들어오면서 사실은 기존의 그 자치단체장들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저는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쟁걸음을 했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 문제 그다음에 유성의 복합 터미널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첫 삽들을 다 떠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2027년에 28년도면 거의 다 이제 완공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정 지원이 제때제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시작을 한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방위사업청 지금 건물 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 내에.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대전시가 발족한 이래 생긴 일에 가장 큰 국책 사업 하나가 선정이 됐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대전 조차장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 1조 4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 성과들이 아마 앞으로 1, 2년 동안 국가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야지만 이제 완성 단계까지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원만할까 이런 좀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께서 이제 대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희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어떤 국정 공백의 사태가 지역 현안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 공백과 혼란은 12월 3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히려 4월 4일을 기점으로 그 혼란이 수습됐다라고 보여지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좀 밝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답답했던 시민들의 마음도 좀 뻥 뚫렸다. 그리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보니까 소비 지수도 좀 올라갔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국정 공백을 걱정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발빠르게 뭔가 회복되는 느낌이 있고 결국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부분에서 빠르게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것들이 다 수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한덕수 대행까지도 지금 정치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건 무책임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치단체장들 지금 저는 김태흠 지사 불출마 선언 잘하셨다고 봐요. 예, 도정에 전념하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음 뭐 본인들의 정치적 포석이라든가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도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뒤로 한 채 출마를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또 정치 행위를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지역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국정 공백에 이어서 지방 행정의 공백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겠는데요. 권호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국정 공백은 탄핵 이후에 있었던 게 아니라요. 탄핵 이전에도 국정 공백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로서는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로서 충청도에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거의 이행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 이후나 탄핵 전이나 국정 공백은 똑같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도지사들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사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야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현안은 여야가 없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 대선만큼은 서로가 당리당략을 떠나서요. 지역 현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동으로 공약을 개발해서 각 진영에 좀 전달하는 그런 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6월 대선은 일정은 이제 정해져 있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맞이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이제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아까 이희성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 적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탄핵 이후에 우리 충청권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뭐 생각도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으신가요? 우리 충청권, 충청 유권자들의 민심 어떻게 좀 반응을 할? 지금껏 모든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청이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힘을 좀 실어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분명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이번 조기 대선에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뭐 충청권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탄핵 이후에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달라서 이것은 이제 나중 되면은 1대1 구도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좀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1대1 구도로 가면 49대 51 가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과연 누군가 힘을 실어주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역할을 그동안에 이제 충청권이 해왔던 것 같고요. 이번에서도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키는 충청권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충청권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찬밥 신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청권의 공약을 여러 가지를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아무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속았는데 이번만큼은 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충청권과 관련되는 그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 행정 수도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거짓말 정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충청권에서는 엄청나게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행정 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위헌 판결 받은 게 뭐냐면 그거잖아요. 관습 헌법에 따라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개헌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 제2조 2항에 이 내용을 추가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으로 이임을 해서 그 법을 가지고서 행정수도 문제를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나 지금 개헌 없이 또 이 행정수도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또 이것은 나후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면 원포인트 개헌, 지난번에 국회의장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해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좀 해주는 것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성 교수님께서는 우리 대전, 세종, 충남북 유권자들의 대선을 앞둔 민심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도층이 상당히 또 어느 일정 그 비율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 그 중도층의 또 표심의 바로미터가 충청권에 있기 때문에 항상 충청권의 어떤 표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탄핵 정국에서 그동안 이제 쭉 여론조사 여러 흐름을 보면은 6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충청권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이 조기 대선에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인데 그랬을 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충청권이 뭔가 실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개헌 말씀하셔서 근데 지금 현재 대선에서 개헌하기는 좀 이제 어려워진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차기의 대권 주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중임제가 됐든 어찌됐든 권력 분산형 개헌에 대한 부분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 지역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종시 관련된 개헌 분명히 넣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충청권의 표심과 함께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형태로 좀 가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권호철 교수님께는 지금 자치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회의원 여러분들 대다수는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구도가 앞으로 대선을 앞둔 우리 민심의 방향에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각 진영에 따라서 본인들의 논리대로 진영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말씀대로 당연히 이제 그 진영의 논리로서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이 충청도가 지금 하나의 좀 정치적 환경 지표가 좀 변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북이나 대구 경북은 유권자 수가 5만 8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호남도 한 4만 8천 명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충청도는 유권자 수가 4만 7천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도지사와 국민의힘의 이런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이번은 이런 정치적 환경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정말 이제 캐스팅 보트 얘기는 좀 그만 좀 듣고요. 정말로 이제 충청도의 대망론의 이야기가 네. 좀 진짜 충청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캐스팅 보트 역할 이제 우리 충청 유권자들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아울러서 이 지금 각 진영 논리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이념 대결이 좀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념 대결을 넘어서 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랄까요? 최 교수님 먼저 한번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지난번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광화문을 쳐다봤을 때 과연 이게 선진국의 모습인가? 너무나 지금 양극으로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웠는데요. 이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일부 세력들이 그것을 이제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광장으로 우리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지금 모아서 그런 이제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경제적 위기예요. 이 문제는 여와 야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더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과거처럼 이제 뒤로 뺏겨를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저는 분명히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후보들이 또 각 정당들이 이념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책 그리고 나라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싸워줄 때만이 이 양극단에 있는 그런 이념 논쟁을 해소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 교수님께서는 네, 뭐 이념- 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랄까요? 이념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 갈등은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것이고요. 그 극단의 이념 갈등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또 정쟁의 도구화가 되어서 또 그것들이 악용된다라는 것이 큰 문제죠. 네. 결국은 이러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질서를 져야 하고 그런 대화와 타협이 없으면 사회 통합은 요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념 갈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정치권이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념 갈등이 아닌 사회 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면 이 정치 문화가 성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정한 언론 환경이 또 따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키워드가 소통, 이제 포용과 공정을 어떻게 합쳐져 나갈 것이냐. 그런 문화를 특히 정치가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세 분께 차례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지금 뭐 여러분께서 이제 이념 대결을 넘어서서 사회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 불신을 넘어서서 어떤 지역 차원의 해법이랄까요? 시간 관계상 한 30초 정도로 최호택 교수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상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만 보니까 자꾸만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정당의 모습만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하고 또 이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민사회가 좀 성숙이 되어서 정말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그런 풀뿌리 운동을 좀 전개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혼란과 갈등 그리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에 나아갈 방향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양당 중심 대결 구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결선 투표제라든가 비례대표제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일 텐데 그와 함께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좀 공론의 장도 네. 함께 펼쳐지는 것이 두 축에서 함께 움직인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권호철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치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랄까요? 어떤 제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주민 참여의 정치가 조금 우선이 돼야 된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너무 이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화에 예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그만큼 지방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야 된다. 네. 그런 제도가 따랐을 때 여러 가지의 사회적 통합과 지역의 이런 차원의 이 해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고민을 남겼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불신을 넘어 신뢰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과 급박한 선거 일정 속에서도 지역 정치가 민심을 대변하고 정치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